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천이나 분당, 판교 같은 핵심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 지역은 우상향의 수준이 아니라 상승폭이 생각보다 더 가파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래는 약간 소강 상태 아니에요? 거래는 소강 상태라도 매물이 없어서 소강 상태지 생각보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해진 상태고요. 네. 그럼 대선이 지나고 이게 꺾이느냐? 저는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대선까지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18일 남았습니다.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최근 다양한 부동산 이슈와 함께 분석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요즘도 열심히 임장하고 다니시나요? 임장도 열심히 하고요. 조기 대선 때문에 요즘 또 좀 바쁩니다. 이슈가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많은 네. 분들이 또 관심을 좀 가지시더라고요. 어떤 거 많이 물어보세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대선 이후에 그래서 집값이 어떻게 될까?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잖아요. 네.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처럼 다시 집값이 폭등할까? 그리고 규제가 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그렇죠. 대선이 6월 3일이니까 사실상 대선 이후의 시장이라면 하반기 시장이 하반기입니다. 어떻게 네. 될 것이냐 네. 이건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죠. 우상향 할까요? 하반기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는데요. 네. 강남 3구나 용산구, 마용성 또는 과천이나 분당, 판교 같은 핵심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 지역은 우상향의 수준이 아니라 상승폭이 생각보다 더 가파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도 지금 또 가파르게 움직이고 근데 있고 거래는 약간 소강 상태 아니에요? 거래는 소강 상태라도 매물이 없어서 소강 상태지 생각보다 뜨겁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해진 상태고요. 네. 그럼 대선이 지나고 이게 꺾이느냐? 저는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 네. 요즘 저성장이잖아요. 경제 성장률도 그렇죠. 떨어지고 장기 침체 들어갔냐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강남 집값 올라가는 건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고 저는 저성장으로 양극화, 지방, 전국에 있는 모든 돈을 서울, 수도권의 똘똘한 지역들이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건데 대선 지난다고 해서 이 흐름이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결국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금리 인하의 신호잖아요. 뭐 금리, 한국은행이 그렇죠. 성장률 떨어진다고 발표했을 때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라는 약간 그런 시그널인데 네. 그게 지금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되고 있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되고 있죠. 작년에도 기준금리 내려갔고요. 올해 5월 금통위 때도 한국은행 총재께서 거의 뭐 99% 내리는 뉘앙스 시그널을 던져줬습니다. 네. 그러면 기준금리 내려갑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이제 문제는 작년에도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래서 예. 시중은행을 컨트롤해서 대출금리를 올려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든 대출금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예금금리는 떨어지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이기 지금 때문에 예대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던데. 굉장히 네. 많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예금 하나가 만기돼서 가입하려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가격에 내가 예금을 다시 해야 돼? 그냥 미국 채권을 살까를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네.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대출금리는 생각보다 안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불만이 많고요. 기준금리가 더 내려갔는데 대출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이거는 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의 불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출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예. 저는 더 걱정되는 네. 게 지금 전세 가격이 이제 하반기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는요. 전세 가격은 왜요?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네. 근데 1.75% 기준금리 내려가면은 일단 금리가 낮아질 것이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제 서민들로서는 저금리에 대출받아서 그렇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서민들은 집을 사려는 서민들은 저리 대출을 받을 수가 네. 있고요. 대출을 받은 집주인들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그러니까요. 커지니까 나 매물 회수해야지. 네. 오히려 공급 물량은 더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금리 이슈고 방금 네. 소장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가 이제 공급 이슈. 공급 두 가지를 이슈. 같이 봐야 되잖아요. 같이 맞물리죠. 예.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물론 공급이 줄어들어도 집값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더 영향을 받는 게 전세. 보세요. 공급 물량이 줄어들죠. 집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금리나 부동산 정책이나 나의 상황, 또 고평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세입자, 전세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집을 사려면 부담스럽죠. 월세 가려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죠. 전세를 들어가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근데 많이 하반기에 올라갑니다. 공급량이 줄어들 거로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작년 대비 올해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이 18% 정도 감소하는 거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문제는 내년에는 더 많이 줄어듭니다. 조사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아무리 잘 잡아줘도 반토막. 많이 줄어드는 통계를 보면 한 4분의 1 토막까지도 줄어들 수가 있으니 올해 18% 줄어드는 것도 걱정인데 내년에 반토막? 잘 잡아줘야 반토막입니다. 그러면 내년 2026년만 부족하냐? 그렇지 않죠. 2029년까지 부족합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네. 전세 가율이 지금 한 53%, 서울은 54% 정도 되는데 이게 60%가 넘어가고요. 한 65%까지 올라가게 되면 갭 투자하기 좋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수장님, 지금 대선 후보들 공약을 들여다보면 방점이 공급에 찍혀 있어요. 네.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간 중심의 공급,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공 중심의 공급. 그렇습니다. 공급량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아주 좋은 정책인데 공급량이 언제 늘어나서 입주하냐는 거죠. 내년 2026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요. 지금 공사 들어간다고 쳐요. 몇 년 걸릴까요? 기본 3년 공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공급 물량들은 이게 몇 년이 문제가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4기 신도시. 그러니까 4기 신도시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4기 예. 신도시가 눈에 좀 띄는데 지금 3기 신도시 입주했나요?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늦어지고 있고요. 네. 올해가 이제 본청약 하고 있는데 신도시는 크잖아요. 올해 첫 본청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신도시 중에 가장 빠른 지구의 본청약이 올해 시작을 하고요. 네. 입주가 2029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늦게 진행되는 그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2035년까지는 갈 거거든요. 네. 3기 신도시가 2018년에 시작을 해서 2029년에 첫 입주, 그렇죠. 2030년에 마무리가 된다면 15년에서 18년이 걸립니다. 그럼 4기 신도시는 지금 개발을 해도 2040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빨리 해도 2040년입니다. 그러면 15년 후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이 궁금해할까요? 지금 30대들 있잖아요.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야 네. 15년 후에 입주한 아파트 나오니까 좀 기다려봐. 15년 후가 되면 한 50 정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그때 또 인구 감소가 본격화된다고 하면 그 4기 신도시 만들어도 입주할 사람이 없는데 그럼 공급 과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저는 4기 신도시 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왜 반대를 하냐면 우리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걱정하는 거예요. 늦게 입주한다? 괜찮아요. 근데 인구가 줄어듭니다. 입주할 사람이 없어, 아예. 그렇죠. 근데 서울 인구가 줄어드나?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건 집값이 비싸니까 경기도 인천으로 이주를 하니까 네. 줄어들지 수도권 인구는 줄어들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5년 후는 달라집니다.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현재 수도권 인구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지방에서 아, 고등학교까지 잘 키워뒀더니 예. 인서울해가지고 서울 수도권에 직장을 구하잖아요. 지방은 인구 유출, 서울은 인구 유입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인구가 들어오면서 서울 수도권은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데 15년 후는요 절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아무리 지방이라도 출산율이 뚝 떨어지는데 아무리 유출을 해도 아무리 서울은 유입을 받아도 네. 절대 인구는 줄어드는데 15년 후에 또 대규모 물량이 나온다?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빈집 아파트 도쿄 네. 주변에 들어보셨죠? 그게 이런 겁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신도시 개발을 하니까 엄청난 빈집이 생기고 집값이 폭락을 했거든요. 네. 4기 신도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저는 지금이라도 4기 신도시는 중단하는 게 맞다. 서울 도심에 차라리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할 것 네. 같습니다. 4기 신도시를 고민하기 전에 빨리 그 미분양 물량부터 해소를 하는 게 그게 먼저가 아닐까. 지방은 그게 급선무죠. 그게 PF 문제하고 맞물리고요. 지금 건설사들 사실은 우리가 뉴스만 보면 강남 집값, 뭐 판교 집값 올라간다라고 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시장, 특히 건설업계는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네. 3년 보릿고개에 지금 거의 아사 직전인데 적어도 첫 단추는 미분양을 빨리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정부 정책도 중과세 빼줄게. 세금 많이 하지 않을 테니까 좀 사줘.
라고 하는데 지방에 세금 좀 깎아주고요. 정책자금 대출 0.2%포인트 깎아준다고 사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0.2%포인트 내려준다고 했는데 몇 달 동안 신청 건수가 한 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시장의 수요자들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좀 더 파격적인 예를 들어서 양도세 면제, 정책금리 인하, 또 분양가 인하 이런 종합 패키지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 중에 공급 정책 부분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번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제가 공약을 얼핏 봤는데 여기는 주로 규제 완화, 규제 폐지를 통한 공급 확대 여기에 좀 방점이 찍힌 것 같던데요. 네. 네. 여기는 이제 민간 주도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 공약을 볼 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면 네.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필요한 정책이냐, 두 번째는 할 수 있느냐.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4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하면 안 되는 정책이고요. 할 수는 있는데 하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본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재건축 초과이관수 폐지하겠다. 네. 사실 못하잖아요. 여소야대인데 재건축 민주당이 재개발 규제 혁신도 있던데요. 구제 혁신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법안 마련이 돼야 되는데 여소야대에서 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공약에 들어가는 부분이 오히려 민주당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민주당은 또 그런 내용이 크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333 대책, 정책이 가장 뭐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333이 뭐예요? 3년. 그러니까 3년, 결혼하고 3년, 아, 첫 애 놓고 3년, 예. 둘째 놓고 3년, 총 9년간은 주거비를 많이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1년에 그런 주택을 10만 호, 5년 동안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역시 10만 호 하면 우리가 느낌이 안 오잖아요. 분당 신도시가 10만 호 좀 안 되거든요. 그럼 1년에 분당 신도시 같은 걸 하나씩 만들어줘야 되는데 333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현 가능성은 10만 원은 좀 무리다. 3기 5년. 신도시 5개 합쳐도 25만 원대. 그렇죠. 그러니까 네. 3기 신도시 2개를 333으로 공약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은 저는 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오히려 5년 동안 10만 호라도 공급해주면 네. 저는 참 다행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어렵지 않을까요? 국힘 공약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는데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미실현 이익의 과세의 이중과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은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취득세 집 살 때 한 번이잖아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그래 한 번 낼 수지. 양도세, 우리 양도세는 몇 억씩 내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게 돈이 있어서 내는 게 아니라 팔아서 잔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0억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10억입니다. 그럼 5억 세금 내고 내가 5억 해도 아깝지만 아 그래 내줄게.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개발이 끝났다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나는 팔 생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을 내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예금이라도 있으면 깨고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없다면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세금 내기 위해서 집을 판다는 게 맞지 않죠. 그러면 조세 저항을 할 거잖아요. 그럼 지자체에서 세금 안 내네 압류를 걸어야 되는데 지자체장들이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네. 이거 압류 걸었다가 잘못하면 목이 위태롭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완화를 하든 폐지를 하든 어떤 결단은 내려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여소야대니까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여당 야당이 합의를 해서 좀 보완을 해주든 폐지를 하든 합리적인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필요가 없고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그럼 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봐야 될까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거창하지 않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꾼다든지 이렇지는 않고요. 전용 59 아파트를 좀 많이 공급하겠다. 우리 왜냐하면 10만 호를 공급하는데 뭐 원룸 같은 걸 10만 호 공급하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우리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집이 방 3개, 화장실 2개, 전용 59. 그러니까 전용 59 아파트를 5만 호든 10만 호든 열심히 공급하는 게 저는 바람직할 것 같고요. 네. 또 지역주택조합 말도 많고 탈도 많고 20% 성공 확률, 80%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폐지하겠다. 차라리 이게 왜 필요해? 그냥 재건축 재개발을 하든 신도시 개발하면 되지. 네. 폐지 공약.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생애 주기별로 뭐 처음으로 집 사면 뭐 세금 감면,
결혼하면 세금 감면, 아기 놓고 집 넓히면 세금 감면, 나이 많아서 옮기면 세금 감면.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살아가면서 흐름이잖아요. 이런 세금 감면을 좀 해줘도 되지 않나.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한다든지, 뭐 주택 시장은 안정한다든지, 뭐 이런 거대한 이런 방향성, 목표 달성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 공약 중에 용적률을 대폭 확대하는 게 들어가 있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사기 신도시 같이 이런 너무 이렇게 그 외곽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이 고밀도 정책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저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뭐 적극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용적률을 올리는 거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공통 공약 사항인데 고밀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방향성 자체가 맞는 게 이제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현재 정부도 지난 정부도 차기 정부도 출산율을 올리겠다라고 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보니까 뭐 어떤 걸 만들어서 1.5명 출산율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맞는데 일본도 30년 동안 노력했는데 출산율을 올리는 데는 실패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라도 아주 강력한 뭐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느나 올리는 게 어렵다고 본다면 저는 인구 감소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인구 감소는 받아들이고 도심을 신도시 개발하게 되면 공동화 현상 슬럼화 되잖아요. 그러면 도심 미관 차원에서도 관리 차원에서도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니까 이왕 하는 거 서울 도심 개발이 끝났잖아요. 고밀 개발 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홍콩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차라리 빈 땅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 50년, 100년 후 세대한테 남겨주고 개발이 끝난 도심을 고밀 개발해서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장님 말씀은 정말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살고 싶어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라는 그쪽인데. 그렇죠.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풀게끔 하는 그런 어떤 규제 완화 이런 것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세금 규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처럼 하지 않을게. 우리가 현행 그냥 유지할래. 중과세 같은 거 안 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부작용 났잖아요. 집값 확 뛰어서. 확 뛰었죠. 그래서 규제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요. 안 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죠. 집값이 올라가면 적정 수준 규제를 해야 되고요. 떨어지면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뜨거운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건 그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보유세라고 하는데 매년 부과하는 세금을 올렸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야, 부담스러우면 팔어 라고 하는데 양도세도 같이 올립니다. 그러면 시장에 못 내다 팔게 하는 거잖아요. 양도세율이 30%포인트 중과세가 되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어떻게 가거든요. 팔아요? 10억 남았는데 8억 세금 내라고 하면 제가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다 대답이 똑같습니다. 나는 그냥 세금 내다 죽을래 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유세 부담은 커졌는데 양도세 허들에 맡겨서 매물이 안 나오니까 매물 잠김 현상. 강남이나 이런 지역들은 매물이 안 나오니까 사려는 분들은 존재하잖아요.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 올라가고 또 매매 가격 밀어 올리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규제의 악순환이라는 그래서 거죠. 그렇지 말고 종부세를 만약에 종부세를 좀 올리고 싶다면 양도세는 내려서 매물이 나오게 해줘야 되고요. 저는 다주택자 규제도 좀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극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3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서울에 한 채, 인천에 한 채, 부산에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세금 부담이 커요. 어느 주택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할까요?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서울이잖아요. 서울 강남이라면 더욱더. 그러면 인천 집이나 부산 아파트를 팔아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 수에 따라서 규제하는 게 아니라 3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실수요자라면 예를 들어서 서울 집에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했고요. 인천 또 5년 거주, 10년 보유. 부산 집도 5년 거주, 10년 보유. 나는 30년 동안 집 3개를 계속 보유했어. 이거는 투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요자들한테는 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를 해주는 게 맞겠죠. 최근에 세종시 다녀오셨잖아요, 소장님. 네네. 부동산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는 세종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많이 지금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그래프 한번 보면 아마 깜짝 놀랄 텐데 강남 집값은 사실은 원래 올라갔잖아요. 조기 대선하고 관계없이. 근데 세종은 조기 대선 모두 딱 시작하자마자 4월부터 한국 부동산은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보면 수직 상승합니다. 대선 테마주. 왜? 국회도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도 이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수도가 되는 거 아니야? 행정기관 와 있는데 사실 안 온 게 국회하고 대통령 집무실 약간 상징성이 있잖아요. 국회는 당연히 이전하는 거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솔직히 언제 이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대감만으로도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요. 반응이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2월, 3월 집값이 올라가기 전에 오히려 거래가 많이 됐더라고요. 살 사람들은 아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미리 움직였고요. 조기 대선 모드가 들어가니까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렸는데 매수자들은 야 이거 우리 2020년, 2021년에 뜨거운 맛 한번 봤잖아. 그때 한번 많이 올랐다가 네. 한번 폭락했던 그랬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 차기 정부에서 하는 거 보고 결정하자. 대통령 집무실에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리고 최근에 여러 유튜브든 분석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간다고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는 경호처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오히려 경호 문제 때문에 고도 제한 걸리고요. 규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소장님 지금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헷갈려요. 앞에서는 세종시 집값 막 지금 불장이다라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아 요즘 뭐 거래도 없고 그렇게 안 갈 것 같아 하니까 뭐 어떻게 된 건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호가는 올랐고요. 아.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가격은 올렸는데 네. 이제 거래가 뒷받침이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거래가 뒷받침되면 호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거래가 그렇게까지 물론 안 아니다. 되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좀 지켜보자. 예. 아직 시간 많잖아라고 매수자들 집을 사려는 분들은 아이 나 좀 기다려 볼래. 좋은 건 관망세. 알겠는데 기다리겠다. 집주인들은 미리 올렸다. 그럼 이 분위기가 앞으로 조기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네. 저는 시장의 수요자들은 좀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잠자던 세종시의 쿼터를 조기 대선이 뽑았군요. 쿼터는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잠을 깰까 말까 눈은 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대선 결과를 보고 네. 향후의 그 시장의 움직임까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